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은퇴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35년간 교단에 서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작은 상가 건물 하나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노후가 편안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돈으로 사준 집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며느리한테요. 며느리가 절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저희 가족도 아니에요. 라고. 아들은 전화도 안 받았고요.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소리를 듣게 됐는지 처음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남편은 토목기사였어요.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45살 되던 해에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위에 큰딸이 16, 아래 아들이 14살이었어요. 갑자기 가장을 잃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울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애들 밥 해주고 밤에는 시험지 채점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산지 처리가 돼서 보상금이 나왔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합쳐서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4층짜리 조그만 건물인데 1층에 약국, 2층에 학원, 3층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제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죠. 교사 월급에 임대료까지 합쳐지니까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건 큰 어려움 없이 해냈어요. 큰딸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야무졌어요. 공부도 알아서 했고 대학도 알아서 갔고 세무사 시험도 혼자 준비해서 붙었어요. 제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일찍 결혼해서 대전에 자리 잡았고 남편이랑 잘 살고 있었으니까 저는 늘 서윤이는 알아서 잘하니까 하고 마음을 놨었어요.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착하고 순한 애인데 뭐랄까 좀 느린 애예요.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취직도 늦게 했어요. 30이 넘어서야 건자재 회사에 들어갔는데 월급도 많지 않고 직급도 안 올라가고 전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딸은 혼자서도 잘 사는데 아들은 자꾸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아들 쪽에 더 신경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현우가 31살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는데 얼굴이 화사하고 말도 잘하고 첫인상은 괜찮았었어요. 저한테 어머님, 현우 오빠가 정말 성실해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나 봐요. 라고 하길래 속으로 예쁜 말 할 줄도 아는 애구나 싶었죠. 근데 결혼 준비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이혼하시고 혼자 딸을 키운 분이에요. 그 사정은 안쓰럽긴 했는데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남자 쪽에서 좀 넉넉하게 해오는 게 기본이죠. 예단도 제대로 해주셔야지. 신혼집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래야 우리 딸이 마음 편하게 시집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티는 못 냈지만 저는 속으로 좀 불편했어요. 근데 현우가 나중에 전화해서 엄마, 장모님이 수빈이 혼자 키우시느라 어쩔 수 없이 깐깐하고 예민하신 거야. 좀 이해해줘. 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결혼 비용은 거의 다 제가 부담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신혼집 문제가 남았는데 현우 월급으로는 전세조차 빠듯했거든요. 결국 제가 모아둔 돈을 크게 써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현우한테는 너희가 자리 잡으면 그때 넘겨주마 라고 했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참 묘하더라고요. 정말 고맙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이름이 아니라서 서운하다는 건지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잘 치렀습니다. 하객들도 꽤 찾아와 줬고 환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제 마음도 한결 놓였어요. 이제야 제 짝을 찾아 자리를 잡는구나. 조금은 걱정을 덜겠구나 싶어 혼자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기 너머로 딸 서윤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받자마자 서윤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듯 물었습니다. 엄마, 딱 하나만 물어볼게. 나 시집 갈 땐 전세금 3천만 원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쓰게 하더니 현우한테는 아파트를 통째로 사줬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비밀로 한 건 아니었지만 현우가 철없이 자랑을 했는지 아니면 식장에서 친척들 입을 통해 흘러들어갔는지 서윤이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급히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이 서윤아, 네 동생은 형편이 안 되니까 엄마가 조금 보태준 거야. 넌 세무사고 남편도 번듯한 직장 다니며 잘 살고 있잖니. 그러자 서윤이가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라 노력해서 알아서 산 거야. 먼저 시집가서 제 앞가림 하느라 고생한 딸은 바보야? 엄마, 나도 힘들었어. 단 한 번도 엄마한테 손 안 벌렸다고 해서 내가 안 힘들었던 게 아니라고. 저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너는 전문직이고 자리도 잡았지만 현우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어떡하니? 어미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이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현우는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거잖아. 엄마, 30 넘도록 제 앞가림 하나 못한 그 게으름을 왜 엄마가 메워줘?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차별이야. 그대로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거실 불도 못 견치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이 구구절절 옳았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둘이면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손이 한 번 더 가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윤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는 걸 전 그때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이와의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도 단답형으로 일관하기 일쑤였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죠. 시간이 약이겠지 하며 막연히 기다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서윤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동안 현운에는 이듬해 귀한 손자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자마자 애 키우며 직장 생활은 도저히 무리라며 백화점을 그만두더군요. 저 역시 일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기꺼이 이해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며느리가 슬슬 저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잠깐 볼 일이 있다며 일주일에 한두 번 손자를 맡기더니 그게 3번이 되고 4번이 되더니 나중에 나의 당연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주 녀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니 저도 군말 없이 봐줬습니다만 며느리의 외출 시간은 갈수록 길어졌어요. 아침 일찍 나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나 들어오면서도 어디 다녀왔냐고 물으면 친구 좀 만났어요. 볼 일이 길어졌네요. 라며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봐주러 다니며 보낸 세월이 벌써 몇 년이었어요. 아이가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떼는 동안 며느리의 외출 복장은 갈수록 화려해졌습니다. 나중엔 아예 대놓고 치장을 하고 나갔어요. 하루는 멋들어진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오는 며느리한테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필라테스 등록했어요. 애 키우느라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되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산후조리가 중요하긴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3살, 4살로 커가는 동안 필라테스는 피부과로 다시 네일아트로 하나씩 추가됐습니다.
저한테는 손주를 맡겨놓고 며느리는 어김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집안에는 빨래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밖에서 자기 몸 가꾸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에 속이 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애보러 온 사람인지 살림해주러 온 사람인지 헷갈려 서러운 마음이 욱하고 올라왔지만 방긋 웃는 손주 얼굴을 보면 그 마음도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갈 무렵이 되자 이제는 대놓고 제 통장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물꼬를 튼 건 영어 유치원비였어요. 어느 날 현우가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와 목소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월 80만 원이거든. 근데 우리 형편이 좀 빠듯해서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하나뿐인 손주 교육이라는데 모른 척하기 어려웠습니다. 8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 연금과 임대료를 아끼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 선뜻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한 달 뒤에는 태권도비 15만 원, 그 다음 달에는 미술학원비 20만 원을 또 붙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학원비로만 벌써 매달 115만 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며 고지서를 밀어넣고 차 수리비가 급하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이 모든 요구는 항상 아들 현우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됐습니다. 며느린 직접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면서 꼭 아들을 앞세워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매번 따라붙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엄마, 딱 이번 달만 도와줘. 그 기만적인 이번 달만이라는 약속이 다음 달로, 그 다음 달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열어준 수도꼭지를 다시 잠그려니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잠그지 못한 거겠죠? 내 손주 남들 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며느리는 영악하게 이용한 겁니다. 이번 달만 도와주면 다음부턴 안 그러겠지 하는 제 막연한 기대는 며느리의 뻔뻔함 앞에서 매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집 식탁 위에 펼쳐진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습니다. 필라테스, 피부과, 백화점 결제 내역들이 주르륵 찍혀 있더군요. 제가 보낸 교육비는 며느리의 화장품 값으로 둔갑해 있었고 정작 아들은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걸 보니 피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후다닥 명세서를 치우며 지난달에 경조사가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현우한테 물어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지겨운 대답뿐이었죠.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8천만 원이 넘던 예적금이 어느새 4천만 원 밑으로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식 돕긴커녕 내 노후까지 통째로 날아가겠다는 위기감이 그제야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반토막이 난 걸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며느리의 태도는 손쓸 수 없을 만큼 노골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젠 제가 손주를 보러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긴커녕 당연하다는 듯 집안일을 지시하기 시작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린 외출 준비를 하며 턱으로 세탁실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오신 김에 빨래 좀 돌려주세요. 애 키우느라 제가 팔목이 너무 시려서요. 처음엔 도와달라는 부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거실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으면 슬쩍 다가와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 손맛 좋으시니까 반찬 몇 개만 좀 해놓고 가시면 안 돼요? 손주 돌봄이 어느새 가사도우미 업무로 변질된 겁니다. 제가 명색이 중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했는데 노후에 아들 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나 하고 있으니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번은 주방에서 반찬을 만드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아들 현우한테 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애한테 자꾸 아무거나 먹여?
유기농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정성껏 골라온 재료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을 당했죠.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 말해둘게.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며느리 비위를 맞추기 급급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건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대뜸 제 옆에 앉더니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엔 살갑지도 않던 애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희 차가 너무 낡아서 자꾸 고장이 나네요. 이번에 새로 바꾸려는데 할부금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교육비며 생활비며 제 퇴직금 절반을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젠 한계였기에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수빈아, 나도 이제 예적금이 바닥이라 더는 힘들 것 같구나. 제 거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은 상가 건물도 있으시고 연금도 매달 나오시잖아요. 저희한테 좀 쓰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자식 죽어가는 꼴 보면서 돈 쌓아두면 행복하시냐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동안 제가 해준 게 얼마인데 저런 소리라는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제 편은커녕 방관자로 서 있는 아들을 보니 그 자리에서 칼이라도 맞은 것처럼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린 기분이 상한 걸 숨기지도 않고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그제야 겨우 기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예민해서 그래. 그냥 좀 해줘.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분필가루 마셔가며 키운 내 아들이 저렇게 비겁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며 참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들의 비겁한 눈빛과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내가 준 사랑이 저 애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권리였던 건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을 씻기고 밥 먹여 겨우 소파에서 잠재운 뒤 저는 쑤시는 허리를 두드리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루 종일 애보랴 집안일하랴 쌓인 피로 때문인지 뉴스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린 제가 깊이 잠든 줄 알았는지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고요한 집안, 텔레비전 소음만 들려오던 사이로 안방 문틈에서 며느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정엄마와 일상적인 안부 전화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너머로 들려온 제 이름 석자, 그 노인네라는 단어에 저는 번쩍 눈이 뜨이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했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모욕적인 호칭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그 노인의 상가 건물이 지금 시세로 12억이 넘는데 그거 언제 우리 앞으로 넘겨받느냐가 문제지. 결국은 다 우리 거야. 현우 오빠가 외아들이잖아. 위에 딸 하나 있는 건 이미 돈 문제로 사이 틀어져서 연락도 안 한다니까. 완전 우리 세상이지 뭐. 며느리의 목소린 평소와 다르게 소름 끼칠 정도로 영악하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우리 명의로 넘겨받는 거 시간 문제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설마 나가라고 하겠어? 노인네가 혼자 그 큰 건물 쥐고 있어봐야 뭐해. 죽으면 다 썩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한테 미리미리 증여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노욕이지.
내가 현우 오빠 들들 볶아서라도 이번 연말 안엔 도장 찍게 만들 테니까 엄만 조금만 기다려. 며느리가 친정엄마에게 자랑하듯 늘어놓는 계획들은 하나같이 치밀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봐주며 푼돈 아껴 유치원비며 각종 비용을 대주던 그 시간 동안 며느린 제 죽음 이후에 재산 분할까지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딸의 사이가 벌어진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제 노후 자금을 탐욕스럽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현우 오빠? 걔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엄마가 애 봐주러 안 오면 당장 지 회사 생활 꼬이는데 내 말 안 듣고 배기겠어? 노인네가 손주라면 껌뻑 죽으니까 그걸 이용해야지. 엄마, 상가 건물만 넘어오면 엄마 명의로 작은 아파트 하나 해줄 테니까 걱정 마. 며느리에겐 저는 인격체가 아니라 언젠가 처분해야 할 12억짜리 물건이자 손주를 볼모로 부려 먹을 수 있는 공짜 인력이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키운 아들은 그 공모에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고요. 한참을 넋이나간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곤히 잠든 손주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마저 저를 붙잡아둘 인질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는 이곳에 1분도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죽여 가방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며느리의 웃음소리는 문 밖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뼈를 깎아 일군 제 인생이 저들의 탐욕 앞에 갈갈이 찢겨나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곧 서늘한 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의 밝은 가정교사 출신답게 저는 차분하게 제 자신과 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돈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책상 앞에 앉아 예금 통장과 자동이체 내역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눈감아줬던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습관처럼 퍼주었던 제 어리석음을 끝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전 결심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 저들의 사치를 채워주는 일을 당장 오늘부로 멈추기로 했습니다. 영어 유치원비, 각종 학원비, 그리고 당연하게 대주던 아파트 대출 이자까지 단 한 푼도 저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아들을 회사 근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점심시간이 짧다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은 먹었느냐고 먼저 물었겠지만 전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다음 달부터 너희 집에 보내던 돈 전부 끊는다. 영어 유치원비, 학원비, 생활비 보조금까지 단 한 푼도 안 보낼 거다. 아들은 마시던 커피를 멈추고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장난으로 치부하려는 듯 어색하게 웃었지만 제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보자 금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너희 사는 집 대출 이자 120만 원도 이제 네가 직접 내라. 네 나이가 벌써 39이다. 네 가족 생계는 네가 책임지는 게 맞지.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개입했어.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수빈이가 뭐 실수했어? 아들의 첫마디는 제 안부가 아니라 며느리의 실수 여부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붙잡으며 엄마 당장 이자랑 학원비 끊기면 우리 길바닥에 나앉아. 조금만 천천히 하자. 라고 매달렸지만 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아이들을 훈육하던 그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현우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뭐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어요? 제가 내일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며느린 상황을 적당히 애교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다 해지했다. 할 말 없으니 끊자. 라고 단호하게 답하자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진심이세요?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돈 끊으시면 저희 정말 힘들어져요. 목소리에서 가식적인 친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침묵을 지키자 며느린 낮고 서늘한 톤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가족이라서 참아왔던 것들 어머님이 감당하셔야 할 거예요. 협박에 가까운 말을 남기고 며느린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린 물론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한 통 없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오라는 연락도 돈이 없다고 사정하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 3주가 흘렀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정적이 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통장 정리 내역을 보며 제가 지켜야 할 노후 자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후회가 무엇이든 제 돈으로 제 목을 조르는 짓은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며느리가 어떤 덫을 놓고 있었는지는 당시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끊은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 한 통 없었고 저 역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력에 표시된 손자의 6번째 생일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싶어 백화점에 들러 평소 갖고 싶어 했던 파란색 운동화를 샀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전해야 할 것 같아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 집을 향했습니다. 익숙하게 현관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온 건 경쾌한 알림음이 아니라 날카로운 경고음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번호를 눌러보아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제 돈으로 사준 집인데 복도 한복판에서 거부당하는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35년간 남편 없이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쏟아부은 정성이 고작 도어락 번호 4자리에 가로막힌 꼴이었으니까요. 복도에 서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5번을 연달아 걸어도 묵묵부답이라 결국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가식적인 친절함조차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수빈아, 오늘 지호 생일이라 운동화 좀 사왔다. 근데 문 비밀번호가 바뀌었네. 아, 그거 보안 문제 때문에 바꿨어요. 저희도 이제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사과 한마디 없는 당당한 말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아주 조금 안전고리가 걸린 채로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차가운 눈동자가 보였고 거실 안쪽에서는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빈아 누구니? 사부인 오셨어? 어머 연락도 없이 오셔서 우리 깜짝 놀라게 하시네. 사돈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지만 며느린 문을 열어줄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린 제가 들고 온 운동화 가방을 힐끗 보더니 턱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친정엄마랑 할 얘기가 많아서요. 지우는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물건만 거기 두고 가시든가 나중에 다시 오세요. 애 자는데 굳이 깨워서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신발 하나 신겨보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처지가 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제 집 거실 근처에도 못 가보고 현관 복도에 서 있는 걸 보며 며느린 마지막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돈도 안 보내시면서 예전처럼 가족 대접 받으려고 하시면 곤란해요.
지원 끊으실 때 저희랑 남남하겠다고 선언하신 거 아니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돈 안 주시는 어머님은 이제 저희 가족도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살 길 찾아야 하니까 더는 방해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며느린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저는 들고 있던 운동화 가방을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문 안쪽에서 며느리와 사돈이 크게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퍼주느라 마디가 굵어진 제 손이 한없이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족도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이 집의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저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대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유명 호텔이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수학여행 때나 멀리서 구경하던 곳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이 저를 반겼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가장 좋은 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룻밤 숙박료가 제 한 달 연금에 맞먹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68년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해 큰돈을 써보았습니다. 직원이 건네주는 카드키를 들고 올라간 스위트룸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방금 전 복도에서 겪었던 며느리의 냉대와 사돈의 비아냥거림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룸서비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평소라면 가격표를 보고 기겁했을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오길 기다리는 동안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속에 몸을 담그자 손줄을 엎고 설거지를 하느라 쑤시던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룸서비스로 온 고기를 썰어 입에 넣고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놈 입에 맛있는 거 넣어줄 생각만 했지 정작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시장통 싼 재료뿐이었던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눈물이 말랐고 대신 머릿속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맑아졌습니다. 호텔 가운을 걸친 채 통창 너머로 시내 야경을 내려다보다가 테이블에 앉아 메모장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아들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현은혜에 들어간 돈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매입자금 4억 5천만 원, 취등록세와 인테리어 비용, 매달 보태준 유치원비, 학원비, 각종 생활비 보조금까지 숫자로 정리해놓고 보니 그 합계가 8억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는 보이지 않던 냉혹한 현실이 숫자가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메모장 끝에 저는 짧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 아파트 등기 내 이름이다. 그 집은 제가 35년 동안 분필가루 마시며 일궈낸 제 재산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에서 제가 문전박대를 당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딸 서윤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년째 명절 외에는 연락도 제대로 안 하던 사이였기에 신호음이 가는 동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갑작스런 엄마의 전화에 경계심이 가득 묻어 있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서윤아, 나다. 엄마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는 오늘 있었던 일,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과 며느리의 폭언, 그리고 아들의 방광까지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 원망 섞인 말이었지만 서연이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고르자 서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 등기부 등본부터 떼봐. 내가 세무사잖아.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서류 보면 다 나와. 떼서 사진 찍어 보내면 내가 분석해 줄게. 서윤이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돕겠다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야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움직여야 할 싸움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맞이한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액정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죠. 오전 8시부터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부재중 전화 7통이 찍혔습니다. 뒤이어 며느리의 번호로도 4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들을 떠올리니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의 나약한 목소리가 아니라 꺽꺽거리며 우는 짐승 같은 소리였죠. 엄마, 제발 얘기 좀 들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엄마 없으면 우리 다 끝이야. 제발 끊지 마.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3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터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의 사채였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대부업체에서 4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이자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난 겁니다. 사채업자들은 오늘 아침 현우의 직장까지 찾아왔고 상사 면전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현우는 전 직원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심할서까지 써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직장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멱살을 잡히고도 어미에게 전화를 걸어 징징거리는 꼴이 참담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3개월간 연체돼 있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내주던 이자 지원금을 며느리가 중간에서 가로채 사채 이자를 갚는 데 썼기 때문이었죠. 결국 은행에서 기한 이익 상실 통지서가 날아왔고 이어 5천만 원의 대출 원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최후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35년 교직 생활로 일궈낸 제 명의의 집이 저들의 사치와 도박 같은 투자 때문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며느리가 그 큰돈을 빌린 이유였습니다. 전 직장 선배라는 여자에게 속아 해외 주식 리딩방에 4천만 원을 몽땅 쏟아부었는데 오늘 아침 그 선배가 잠적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먹튀였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미쳤었나봐. 빌릴 때 엄마 명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까지 떼서 보여줬대. 어차피 자기들 집 될 거라고 큰소리 치면서 돈을 빌렸나봐. 어제 엄마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 바꾼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 사채 독촉 우편물이 며칠째 날아오고 있었는데 엄마가 볼까봐 무서워서 문을 잠근 거야. 현관까지 나와서 엄마한테 소리 지른 것도 다 그거 들킬까봐 겁나서 그랬대. 아들의 고백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던 그 뻔뻔한 변명이 고작 사채 독촉장을 숨기기 위한 비겁한 가림막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며느린 제가 준 사랑을 담보로 제 집을 도박판에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집 경매 넘어가면 우리 이번엔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지우는 어떡해? 엄마 손주 길거리 나앉는 꼴 볼 거야?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아들은 염치도 없이 다시 손주를 방패 삼아 매달렸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내뱉었던 가족도 아니다라는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어제 네 마누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돈 안 주는 시어머니는 가족도 아니라고 하더구나.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왜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하니? 그리고 넌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고개 숙이고 구경만 했잖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한테 부탁할 거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저녁에 수빈이랑 같이 내가 있는 호텔로 와라. 단 사돈 어른도 같이 모시고 와. 할 얘기가 있다. 이번에도 피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딸 서윤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서윤이는 이미 예상했다는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번 올라갈게. 법적으로 탈 수 있는 서류는 다 챙겨갈 테니까 엄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제까진 배신감에 눈물이 났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68세의 인생을 걸고 일궈낸 제 상가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저는 가장 냉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할 그들이 제 앞에서 어떤 연기를 펼칠지, 그리고 제가 그 연극을 어떻게 끝내줄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제 손등 위에 맺힌 굵은 마디들이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자 호텔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초췌해진 아들 현우와 눈이 퉁퉁 부은 며느리 수빈이, 그리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저를 문전박대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 등본, 그동안의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사채 관련 기록들이었습니다. 앉아라. 제 냉정한 말투에 현우가 움찔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린 제 눈을 피하며 손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사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을 며느리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수빈이 네가 사채업자들한테 내 이름으로 된 이 집 등기를 갖다 보여줬다며? 어차피 네 집 들 거니까 돈 빌려달라고. 내가 35년 교직 생활에서 일궈낸 내 집을 네 도박자금 담보로 썼다는 게 사실이니? 며느린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투자가 제대로만 됐으면 바로 갚으려고 했어요. 제가 나쁜 마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우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돈 좀 불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투자가 됐으면 갚았을 거라고. 그럼 안 되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든 말든 상관없었다는 뜻이네. 네가 저번에 나한테 후회할 거라고 했던 게 이거였니? 지원 끊으면 네 사채가 터질 판이니까 날 협박했던 거야? 제 물음에 며느린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옆에 있던 현우가 제 무릎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몰라서 그랬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일단 은행 이자부터 해결해야 집에 안 넘어가잖아. 제발!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애가 좀 철이 없어서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우리 지우 엄마잖아요. 애 엄마가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지우는 어떡해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통 크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돈은 여전히 손주를 방패로 삼아 절 압박하려 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절 비웃던 그 입으로 이젠 손주를 팔며 자비를 구하는 꼴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사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사돈, 뜯을 수 있을 때 뜯어라. 네 앞으로 재산 빼놔라. 라고 가르치신 결과가 이겁니다. 남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공짜 돈인 양 가르치시더니 이제 와서 손주 핑계를 대세요. 사돈이 가르친 그 탐욕 때문에 내 집과 내 아들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제가 왜 사돈 딸을 걱정해야 합니까? 사돈은 예상치 못한 제 일침에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린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왜 무릎을 꿇니? 어제 네 입으로 그랬잖니. 돈 안 보내주는 시어머니는 가족도 아니라고. 나는 네 말대로 하기로 했다. 이제 우린 가족이 아니야.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내 재산을 축낸 가해자와 피해자일 뿐이지. 제 단호한 태도에 방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만 보았고 며느리는 흐느끼며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서류를 다시 챙겼습니다. 울지 마라. 울음으로 해결될 단계는 지났으니까. 너희가 망쳐놓은 것들 내가 하나하나 법적으로 정리할 거다. 너희가 지후를 방패로 쓰든 사정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다. 내 인생에서 너희라는 군더더기를 도려내는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할 거니까.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마주한 진실은 참혹했지만 숫자로 정리된 서류들만큼이나 명확했습니다. 제 선의를 권리로 착각한 대가는 이제 그들이 온몸으로 치러야 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곧장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전화로 상황을 전해들은 딸 서윤이는 이미 대전에서 올라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무사답게 서윤이의 손에는 이미 관련 법령과 이체 내역을 분석한 서류 가방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당한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달려왔다면서도 서윤이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왔어? 여기 이쪽은 내가 부른 김 법무사님. 걔네들도 여기로 오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일단 여기 앉아서 이 서류부터 좀 봐. 잠시 후 제 집 거실에서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의 호출에 겁을 집어먹고 달려온 현우와 수빈이는 소파 끝에 걸터앉아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법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윤이는 서류를 내밀며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의 밝은 딸아이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조치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 확보였습니다. 서윤이는 제가 그동안 아들 대에 투입한 현금과 대출이자 대납분을 계산하여 아파트 시세의 상당 부분을 제 명의로 근저당 설정하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 등기를 들고 사채를 빌리는 만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게 법적인 못을 박아버린 셈입니다. 두 번째, 엄마가 서줬던 각종 연대보증과 대출 관련 서류에서 엄마 이름 다 뺄 거야. 은행 쪽에는 이미 내가 손 써놨으니까 니들은 알아서 신용대출로 돌리든 말든 해. 엄마 연금에 손대는 일은 이제 죽어도 없을 줄 알아. 서윤이의 선언에 현우는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혹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은 주거 문제였습니다. 서윤이는 명도 유예 기간을 딱 6개월로 못 박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통보였죠. 6개월 뒤엔 그 아파트 매각할 거야. 그 돈으로 엄마 노후자금 채워 넣어야 하니까. 그 전까지 갈 곳 알아봐. 엄마 명의집에서 무상으로 사는 호사는 어제로 끝났어. 며느리가 지우 학교는 어떡하고요? 라며 울먹였지만 서윤인 단호했습니다. 자식 교육 걱정할 사람이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쓰느냐며 일가라는 딸의 모습에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빌린 사채 4천만 원 역시 제 책임이 아님을 명시했고 투자 사기를 친 전 직장 선배는 당장 경찰에 고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법무사가 자리를 뜨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현우가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 내가 다 책임지고 수습할게. 저는 울먹이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약해지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씁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남의 귀한 자식들은 올바른 길로 가르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면서 정작 내 자식은 혼자 설 줄도 모르는 바보로 키워왔다는 사실에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현우야, 너한테 너무 많이 해줘서 서른이 훌쩍 넘도록 제 힘으로 설 줄 모르게 만든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네 다리를 분질러 놓고 있었던 거야. 이제 네 힘으로 살아라.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든 길바닥에서 잠을 자든 그건 이제 네 인생이다. 제 차가운 일침에 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 역시 현실을 깨달았는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 바닥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도망치듯 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서윤이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엄마 잘했어. 이제 좀 속이 시원해?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딸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세무사로 일하며 숫자에 매달려 사느라 거칠어진 딸의 손마디가 느껴지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서윤이의 눈에 고인 눈물이 제 마음을 적셨고 그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옥죄던 꼬인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이가 예고했던 대로 아파트는 매각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제 명의로 설정했던 근저당 덕분에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 부부는 결국 그 넓은 아파트를 비워주고 서울 외곽의 낡고 작은 전세 빌라로 짐을 옮겼더군요. 며느리 수빈인 예전 전공을 살려 다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사채 이자와 대출 원금을 갚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아들 현우 역시 퇴근 후 밤마다 대리운전 기사 조끼를 입고 거리를 누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찬이라도 싸들고 달려가 대리비라도 쥐어줬겠지만 전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것 또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어느 주말, 저는 가방 하나를 챙겨들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의 아파트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서윤이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딸아이의 손등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찌감치 독립해서 제 앞가림 다 한다고 믿었던 딸의 손마디가 세무사 업무에 치여 부어있는 것을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 제 첫마디에 서윤이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었습니다. 먼저 시집가서 알아서 다 하는 딸이라고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아들 놈한테만 퍼부어주면서 넌 당연히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믿어버린 게 그게 엄마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 네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엄마가 이제야 알겠구나. 서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정적 속에 제 숨소리만 들려오던 그때 서윤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딸아이는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그때 진짜 서운했어. 걔 아파트 살 때 내 돈까지 보태달라고 했을 때 나 진짜 엄마 딸 아닌 줄 알았어. 한 번도 내색 안 했지만 나도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싶었고 나도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쉬고 싶었단 말이야.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수천 명의 아이를 보듬어 왔으면서 정작 제 딸의 마음속 멍자국은 이제야 발견한 못난 어미였습니다. 저희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지난 세월의 응어리를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서윤이가 퉁퉁 부은 눈을 닦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가자. 나 사실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본 적 한 번도 없잖아. 걔네 식구들 다 끼고 가는 거 말고 진짜 우리 둘이서만.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오는 거.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자. 저는 딸의 제안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라는 거창한 이름표 뒤에 숨어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지만 이젠 나라는 한 인간으로서 딸의 손을 맞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이는 그날 밤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밝은 색의 가디건 하나를 챙겨 간단히 짐을 꾸렸습니다. 이튿날 제주공항의 도착 게이트가 열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섞인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서윤이와 나란히 서서 각자의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간혹 아들네와 여행을 왔을 때처럼 유모차를 밀거나 무거운 짐가방을 어깨에 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구를 챙겨야 한다는 강박 없이 오직 제 발걸음 소리에만 집중하며 걷는 길이 이토록 가벼운 줄은 몰랐습니다. 서윤이가 예약해둔 렌트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내 섞인 바람이 머리카락을 거칠게 흩날렸지만 기분만큼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서윤이는 힐끗 제 눈치를 살피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엄마 표정 이렇게 밝은 거 나 태어나서 처음 봐. 매번 동생네랑 있을 때는 힘들어서 얼굴이 흑빛이었는데. 딸의 뼈 있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찌들어 늘 미간을 찌푸리고 살았던 제 모습이 딸의 기억 속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나 봅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으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지난날의 묵은 감정들을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윤이는 엄마, 여긴 커피가 아니라 이 경치를 마시는 곳이래 라며 들뜬 목소리로 주문을 하러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의 습관처럼 저는 인생의 큰 변곡점마다 글을 남기곤 했었죠. 카페 앞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쓰는 문장들은 제 살점을 깎아내듯 아프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자식한테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비겁한 습관이었습니다. 아들한텐 너무 많이 해줘서 그 아이의 자립을 망쳐 미안하고 딸한테는 너무 안 해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춥게 만들어 미안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 것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가장 나은 뒷모습이었다는 것을요. 적어 내려간 문장 끝에 눈물 한 방울이 번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당하던 그 추운 복도의 기억도 아들의 비겁한 울음소리도 수평선 너머로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멀리서 커피 2잔을 들고 활짝 웃으며 걸어오는 서윤이가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제 수첩을 보더니 무슨 일기를 그렇게 열심히 써? 이제 숙제 검사를 학생들도 없는데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딸이 건네준 따뜻한 잔을 받아주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웠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68세. 남들은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의 비밀번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